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결국 환자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어젯밤까지 집계된 것만 따져봐도 이른바 빅5 병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무려 6,400여 명의 전공의가 집단 사표를 냈습니다. 응급실이 아예 멈춰서고 예정된 수술도 정말 급한 것만 겨우 소화하는 병원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이번 사태로 아직 큰 차질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 상황이 어떤지 저희 취재진이 서울과 지방 주요 병원들을 현장 취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공의 비중이 제일 높아 진료 차질이 가장 우려되는 서울대 병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임예은 기자, 오늘 임 기자가 하루 종일 지켜보니 서울대 병원 상황 어땠습니까? 네, 서울대병원은 빅5 병원 중 전공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전공의가 모두 740명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사직서를 내고 오늘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만난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불평과 불안을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다 내보내요, 지금. 원래는 해야 되지. 지금 절반도 안 나서는데. 그럼 오늘 퇴원하시는 거예요? 네, 무슨 돈 해야 돼. 선생님들도 지금 안 없고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환자들은 또 교수들이 혼자 회진을 돌거나 전공의 업무까지 맡는 바람에 예정된 외래 진료를 보지 못해 차질이 생기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곳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죠. 모두 총 몇 명이나 떠난 겁니까?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6,400명이 넘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55% 수준인데요. 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은 1,600여 명입니다. 정부가 병원 10곳 현장을 직접 점검해보니 어젯밤 기준으로 757명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800여 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입원 진료뿐 아니라 수술까지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차질이 걱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건이나 수술이 오늘 미뤄졌는지 파악이 됩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 하루 사이 접수된 신고는 34건입니다. 수술 취소가 2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나머지로는 진료 예약 취소나 진료 거절, 입원 지연 등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인 만큼 오늘까지 더하면 더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빅5 중 삼성 서울병원의 경우는 하루에 200에서 250건 정도의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30%, 그러니까 60에서 70건 정도가 연기됐고 내일은 100여 건 가까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오늘 처음으로 모여 회의를 했죠.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만난 전공의 상당수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제 노역을 할 수 없다. 개인적인 의사로 사직 의사를 밝힌 만큼 업무 개시 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들었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전공의들은 오후 12시에 모여 임시 대의원 총회를 5시간 가까이 진행했는데 이르면 향후 대응 방안이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대병원에서 임예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지방은 가뜩이나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만큼 더 걱정이 됩니다. 바로 전남대병원 나가 있는 정영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전남대병원에서도 많은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죠. 안 그래도 지방은 의사가 부족한 게 문제인데 오늘 괜찮았습니까? 광주 전남에서 가장 큰 거점 병원인 이곳 전남대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는 319명입니다. 이 중 오늘 207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고 무단 결근한 전공의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공의들이 오늘 무더기로 빠져나가면서 제 뒤로 보이는 응급실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술 대기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만난 환자 중에는 췌장암과 구강암 수술을 받기 위해 전북 부안에서 사흘 전에 온 70대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렇지 않소? 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네, 정말 말씀대로 환자들로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죠.
근데 다른 지역 병원들도 상황이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참 걱정인데. 네, 오늘 저희 취재진이 경기도와 충청북도, 부산에 있는 큰 지역병원 위주로 돌아봤습니다. 먼저 아주대병원에서는요,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서 수술방 20여 개 중에 12개밖에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번 달에 예약했던 산부인과 수술이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환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남아서 일까지 더 떠맡게 된 의료 인력들이 이런 환자들의 항의까지 고스란히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화드리고 난리 나죠. 났죠. 아무 수술은 잘못하면 책임질 거냐, 정해되면 책임질 거냐. 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했을 때 의사들이 병원에 붙였던 대자보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의료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그 노조 파업 당시에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붙은 대자보 내용입니다. 부산대병원은 동남권 환자들의 최후의 보루이자 희망이고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돌아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료 공백이 생긴 건 똑같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 파업 중단을 호소했던 대자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네, 지방의 상황은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하루 종일 여러 병원을 둘러본 저희 카메라에는 애타는 환자들의 사연들이 모였습니다. 호흡이 안 되는데 응급실이 열려 있을지 걱정이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진료는 다른 데로 가라고 한다. 환자들의 목소리, 김한수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심정지 등 급한 환자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급한 환자들은 계속 몰렸습니다. 지금 막 호흡이 안 돼갖고 왔거든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일단 왔어요. 최근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CT 촬영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병원으로다가 연결을 시켜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아예 입원을 거부당한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입원하려 그러니까 그 전문의들이 없대 병실에. 그래서 다음에 입원하려고. 진료 차질은 이미 며칠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암 환자는 일주일째 진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건지 지금 아직까지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시간은 늦어지고 하니까 좀 저도 불안하죠. 안과 진료실 앞에는 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그 순간 현진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느껴졌는데 파업하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담당 의사가 바뀌고 예정보다 퇴원을 빨리 하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바뀌었다고 설명해서 문자로다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자세한 건 없고요. 네. 저 의료진이 바뀌었다고. 서울의 이른바 빅5 5개 대형 병원에선 오늘 하루 예약된 수술의 30에서 40%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며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닥친 오늘도 정부는 이번엔 물러설 뜻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부터 반발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허황된 음모론이라고 규정하고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복지부는 이 전공의를 대신해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성하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의 무더기 사직 등 집단 행동을 비판하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데 대해선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첫날 의료 현장에선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대형 병원 50여 곳을 찾아가 이탈한 전공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잇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공의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고형 이상 형이 나오면 의사 면허가 아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엔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환자들이 고통을 받으시고 곤란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돌보는 전문의에겐 지원금을 더 주고 권역 전문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수가도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전공의가 떠나간 병원들도 마냥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판례들을 저희가 찾아보니 의사가 파업했을 때 피해를 본 환자에게 병원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 사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2000년 의약 분업을 반대하며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땐 실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2살 박모군이 구토 증세로 경북 포항의 한 병원을 찾았지만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파업 때문에 수련이나 전공의가 없이 소아과 과장만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수술이 늦어지는 동안 박군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뇌까지 손상돼 장애를 안고 살게 됐습니다. 박군 측은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5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수술로 꼬인 장을 풀어줬으면 문제없이 회복될 병이었는데 수술 시기를 놓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파업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업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소송할 때의 쟁점은 이미 진료나 수술을 예약해놓고도 치료를 받지 못했는지입니다. 병원이 응급 환자를 받아놓고 제대로 처치를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배상 책임이 확정되면 병원은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긴 의사들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면서 수술이 줄줄이 취소되고 환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한 오늘도 의사단체는 의사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의사 많고 의료 접근성도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과연 사실인지 강나연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2.6명,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이 3.7명인데 끝에서 두 번째로 적습니다. 이건 의사단체도 인정합니다. 정부도 이렇게 평균보다 적으니까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연구기관 3곳이 내놓은 결과도 보탰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의료이용이 크게 늘어 2035년까지 의사 15,000명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민 1인당 외래 일수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외래 진료 횟수는 1년에 14.7회로 OECD 국가 1위고 평균보다 2.5배 높습니다. 의사 수는 더 적어도 외래 진료를 2배 이상 처리하고 있으니 문제 없다는 겁니다. OECD 통계 중 한국은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야 하는데 의사 부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저출생으로 인구는 줄어드니 2,000명이나 늘리면 나중에 남아돌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설득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아과 등 필수 의료나 응급실, 지방의 산부인과 접근성이 높다고 체감하는 환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령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4.4% 증가했습니다. OECD 평균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의대 40곳 학장들은 350명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애매합니다. 이제 350명이라는 숫자는
2000년 의학분업 파동 때 감축되었던 정원의 회복 정도이고 그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는 남아 있을 것이라는 추측하에 정부는 지난해 수요조사 때 대학들이 최소 2,100명대를 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료계와의 협상은 열려 있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바뀌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혁신당이 오늘 결국 쪼개졌습니다. 이념과 정책이 영 달라 보이는데도 전격적으로 합당을 선언하더니 결별도 고작 11일 만에 전격 발표해버린 겁니다. 이로써 오는 총선에서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먼저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광의 고추장까지 합해지면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열거된 것들만 내놔도 제 생각에는 비빔밥의 기본 구성 요건은 갖춰졌다. 이 정도 기본이 됐으면은 비빔밥에 대한 기대는 완성되었다. 야심차게 출범했던 개혁신당의 빅텐트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이낙연 대표가 개혁신당과 합당을 포기한 겁니다. 지난 9일 4개 정당과 세력이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입니다. 선거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이 어제 최고위 표결로 통과되자 총괄 선대위원장인 이낙연 대표 측이 이준석 사당화라며 반발했습니다.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합당 선언 뒤 기존 개혁신당 당원들이 일부 이탈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예고됐고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준석 대표는 새로운 미래를 뺀 다른 세력들과 함께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탈당으로 개혁신당은 원내 내석이 됐고 지난주 받은 국고보조금 6억여 원 수령 기준에 다시 미달하게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관위에 반환할 방법이 없다며 보조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여론 읽어주는 기자, 줄여서 여기 유정화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11일 만에 갈라섰습니다. 이보다 더 빨리 헤어진 적이 있었던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합당하기도 전에 쪼개진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결별했다. 이혼도 아니고 파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후에 결별하는 데 걸린 24일보다 더 짧았습니다. 네, 그래서 찻잔 속 태풍도 아니고 미풍에 그쳤다는 말이 나오는데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죠. 네, 대신 흔히 말하는 선거의 캐스팅 보트 혹은 부동층의 향배를 보여줄 거라는 점 때문에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이 개혁신당 지지층은 누구였는지 오늘 여기가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13일 JTBC가 실시한 합당 선언 이후 첫 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정당 지지율 5%였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서울, 인천, 경기 같은 수도권에서도 그랬습니다. 비례대표로 누구를 찍을지 물었을 때는요. 8% 나왔는데 30대에서 40대에서는 이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온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중도층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3, 40대, 또 수도권, 중도 이렇게 키워드였다고 볼 수 있는데 개혁신당의 등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쪽에 더 타격을 준 걸로 나타났었죠? 네, 제가 이 세력을 합쳤던 기간에 있었던 여론조사 여러 개를 교차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중도층에서는요, 국민의힘 이탈표가 뚜렷했고 또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았다고 전문가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18일 CBS 조사에서 보면요, 민주당은 37.2%, 그리고 국민의힘은 44.3%, 개혁신당은 6.6%였습니다. 그런데 중도층만 떼서 봤더니요, 민주당은 지지율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국민의힘은 5.7%포인트 낮게, 개혁신당에서는 4.3%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나온 한국경제조사 추이도 비슷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10%포인트 낮았고요. 중도층의 개혁신당 지지율은 이렇게 5%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일부가 개혁신당으로 이동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럼 이제 개혁신당이 쪼개졌으니까 여기 모여있던 중도층 표심이 다시 흩어질까요? 네, 이 한국갤럽의 조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합당 전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그리고 이낙연 신당으로 조사를 했을 때 각각 지지율이 3%였습니다. 그런데 합당 후 개혁신당은 4%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두 세력이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못 냈던 건데 이제는 갈라섰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를 확장하거나 혹은 이 상태를 유지할 거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반면에 양대 정당의 이탈자를 흡수할 만한 빅텐트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제3지대 지지율 상승 요인이 한풀 꺾였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정아 기자였습니다. 네, 민주당이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 대상 의원들에게 통보를 시작하면서 해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탈당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늘은 비명계 박용진, 윤영찬 의원이 하위 10%에 포함됐다며 이재명 사당 만들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죽을 벗기는 고통에 따르는 혁신 공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저는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서울 강북을 재선 박용진 의원이 꼴찌 성적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하위 10%면 경선 득표율에서 30%가 깎입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당에 남아 승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비이재명계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 의원을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하위 평가 명단에 친문 비명계 의원들이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입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에 따른 결과라면서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친명 반명을 나누는 것은 갈라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친문과 비명계 의원들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친문계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은 공천 과정을 비판하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종일 비가 내렸는데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또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70cm 넘게 쌓이는 곳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바로 대설경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승현 기자,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설악산 입구에 있는 이곳 속초 설악동엔 오늘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시간당 1에서 2cm의 꽤 강한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설악산 가는 길은 완전히 눈에 파묻혔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늘어선 나무가 벚나무인데요. 가지마다 눈꽃이 가득 피어서 눈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설악동엔 겨우내 내려 녹지 않은 눈이 30cm 넘게 쌓여 있었는데요. 오늘 하루 10cm 넘게 적설량이 늘어서 주변 바닥도 온통 눈으로 하얗습니다. 네, 그 이번에는 눈이 얼마나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우선 이곳 설악동을 포함한 강원 북부산지와 중부산지엔 현재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강원 남부산지와 내륙 평지, 동해안에도 대설주의보 아니면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 30에서 50cm, 많은 곳엔 70cm 넘는 폭설이 쏟아질 걸로 봤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에 최대 50cm,
내륙에도 최대 15cm 넘는 눈이 쌓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시간당 최대 5cm 넘는 아주 강하고 매우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이 내리면 피해도 걱정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리는 눈 이렇게 만져보면요. 이 습기를 가득 머금은 눈, 이른바 습설입니다. 이런 습설은 마른 눈에 비해서 두세 배 무겁다고 하죠. 이렇게 무거운 눈이 강하게 쏟아져서 미처 치울 새 없이 쌓이면 축사나 비닐하우스 또 약한 구조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습설이 다져지면 굉장히 미끄럽고요. 그대로 얼어붙어서 빙판길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차량이 고립될 수 있고 도로에서는 미끄러짐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하지 말고 부득이하다면 반드시 월동 장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다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저희 JTBC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당시 통화 기록을 계속 쫓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병대가 이 사건의 기록을 경찰에 넘겼다 다시 찾아온 문제의 그날 김 사령관과 당시 국방부 장관 보좌관 사이에 바삐 오간 문자 메시지를 입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상황에 대해 장관은 일일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는데 최주우 기자가 저희가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오전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사흘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사건을 넘기라고 결재해놓고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이첩 사실을 알게 된 뒤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11시 52분 박진희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이 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장관님이 통화 원하신다. 나중에 이첩하는 것으로 정확히 전했는지 궁금해하신다고 했습니다. 낮 12시 28분엔 텔레그램 메시지도 보내 경찰 이첩 여부가 확인됐냐고 물었습니다. 14분 뒤엔 임성근 1사단장이 업무를 보고 있는지, 오후 4시 20분에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선 보직 해임 조치가 됐냐고 묻습니다. 사건을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해임하는 과정을 이 전 장관 측이 일일이 챙긴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실제로 이날 오전 경찰로 넘어간 최상병 사건은 저녁 7시쯤 결국 군검찰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통해 최상병 사망 사건 초기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상병 연결식이 있었던 지난해 7월 22일 밤, 김 사령관이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 근무 중인 김모 대령에게 장관님께도 보고드렸고 부위께도 보고드렸다고 답장 주셨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네, 부위라는 표현은 정확하고요. 네, 문자 메시지 내용 그대로인 것으로. 박 전 보좌관은 취재진에게 통화가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위안부도 강제징용도 없었다. 심지어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주장을 해온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소장이 다른 곳도 아닌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돼 논란입니다. 광복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는데 보훈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2019년 출간된 반일 종족주의에는 일제 강제동원은 없었고 위안부 역시 본인들의 선택이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책을 함께 쓴 저자 6명 중 3명은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속입니다. 일제가 조선의 경제 성장을 도왔고 식민지 시기 근대화 토대가 마련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펼쳐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박이택 소장이 독립기념관 이사에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이사에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고 일본의 입장에 서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설파하는 연구소 소장을 임명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부 산하 기관입니다. 지난해 9월 기존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돼 박 소장을 비롯한 이사 5명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진이 선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는데 범행 동기는 검찰이 밝힌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영웅 심리가 아니라 순수한 정치적인 명분에 따른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모 씨. 미리 흉기에 날을 갈고 동작을 연습하고 사전 답사를 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 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 하얗게 변한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법정에서는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다면서도 수사기관이 발표한 동기는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자포자기 심정에서 영웅 심리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동기로 범행을 한 게 아니고 순수한 본인의 정치적 명분에 기해서 한 행동이다. 김 씨는 또 이른바 변명문을 공개하고 싶어 했지만 가족과 변호인이 반대했습니다.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파급력은 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제조차도 변호인이지만 공개는 죄송하지만 거절하는 바입니다.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오늘 재판에는 공보문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70대 남성도 찾아왔는데 김 씨와 이 남성은 서로 손을 잡고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낸 돈을 배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일본 기업 히타치 조센이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해둔 돈을 찾은 겁니다. 이렇게라도 배상금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다른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이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절차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이소준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 씨는 2015년 일본 기업 히타치 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모두 히타치 조센이 이 씨 측에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히타치 조센은 한국에 있는 재산들이 강제로 집행되지 않도록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 씨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씨 측은 공탁금 압류 절차에 들어갔고 오늘 6천만 원을 찾아갔습니다.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타치 조센은 극히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이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절차는 답보 상태입니다. 법원에 공탁금을 낸 일본 기업은 히타치 조센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우리 정부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도 제3자 변제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수용한다 해도 현재까지 모인 재단 기금만으론 손해배상금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러시아판 롤스로이스 차량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대당 수억 원 하는 비싼 가격도 그렇지만 차를 선물한 것 자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의 발걸음이 푸틴 대통령의 전용 차량 앞에 멈췄습니다. 7톤에 달하는 무게로 폭탄이나 화학무기 공격을 버텨내고 설계와 제작에만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이 들어간 러시아판 롤스로이스, 아우루스입니다. 김 위원장은 벤츠, 마이바흐 등 고급 외제차를 많이 소유하고 번갈아 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우루스를 보자 뒷좌석에 올라타 보는 등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푸틴 대통령은 자기의 전용 승용차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자리를 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에게 이 차를 선물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아우루스를 선물한 게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 선물이 양국 정상 간 각별한 친분 관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상당량의 북한 무기를 지원받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성의 표시를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고급 승용차 선물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사치품뿐만 아니라 차량 등 운송수단을 북한에 공급,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꼽혀온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서방에서는 암살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죠. 러시아 당국은 그 증거를 내놓으라면서도 정작 시신 인계는 조사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모친에게조차 나발니의 시신을 보여주지 않은 러시아 정부. 시신을 일부러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Well, I think that the reason is simple because the forensic medical investigation is not over yet. 서방 국가들이 명백한 증거도 없이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I think that they'd better look for themselves before they make baseless accusations, even before any evidence came to light. 러시아 당국은 모든 조사가 끝나는 2주 뒤에나 시신을 인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가족들은 나발니가 지난 2020년에 당했던 것처럼 독극물 테러를 당한 게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Они сейчас прячут его тело, не показывают его матери, не отдают. И жалко врут и выжидают, когда там исчезнут следы очередного путинского новичка. 나발니의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푸틴과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나발니의 죽음으로 푸틴의 독재에 맞설 유일한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73년에 그 납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잘 이제 풀려나가서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자리는 올랐는데 만약에 그때 죽었다면 어땠을까? JTBC 김서연입니다. 신용불량자 같이 급전이 아쉬운 사람들만 골라서 살인적인 금리를 뜯어내고도 세금 한 푼 안 낸 사채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번 돈으로 온갖 호화 생활을 누렸는데 이들에게 추징한 돈만 400억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한 불법 사채업자의 집에 국세조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집안 곳곳에선 명품 가방과 신발 등이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옵니다. 신용불량자들에게 최고 연 9,000% 이자를 뜯어내 외제차를 몰며 호화 생활을 했던 겁니다. 밀린 세금 20억 원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재산 추적을 피해 주소까지 위장했지만 결국 탐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영세 사업자를 꼬드겨 살인적인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자녀에게 불법 증여한 업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이 업자의 자녀는 오피스텔을 사고 수십 차례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개월간 불법 사금융 160여 건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여 43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자금 수요가 절박한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 대부 업체는 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사금융 170여 건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휴대폰 깡 등 신종수법을 쓴 사채업자나 대출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팔아넘긴 온라인 대부 중개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폐지 더미에 불을 붙여 근처 상가까지 피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취업이 안 돼 화가 나서 그랬다고 했다는데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바구니 든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걸어갑니다. 폐지 더미가 쌓인 수레에 다가가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갖다 댑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이 난 걸 확인한 남성은 그대로 자리를 듭니다. 폐지를 장작 삼은 불길은 금방 커져 근처 가게와 차로도 번집니다. 그 불이 완전 우리 가게로 들어와가지고 이 건물이 완전히 탈 뻔했어요. 한 달 반 동안 영업을 못하다가 영업한 지 지금 3일 됐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불을 끈 경찰관들. 근처 CCTV부터 살폈습니다. 추적 4시간여 만에 고시원에 있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불낸 곳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인력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취직이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불을 질렀다.
경찰은 남성을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반대로 쉬는 날 집으로 가다가 주택가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보고 바로 달려가 불을 끈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늘 차에 싣고 다니는 소화기를 들고 90대 노인을 대피시켰고 불이 더 번지는 것도 막았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주택가 사이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쉬는 날 외출을 마치고 집에 가던 윤태식 소방사, 연기가 보이는 쪽으로 곧바로 우회전합니다. 아, 이거 화재 상황이 있구나. 연기가 올라오는 집 주변으로 이제 소방차도 없고. 역시나 주택 외벽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늘 차에 싣고 다니던 소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오세요. 불이 난 집안에 있던 90대 노인을 밖으로 불러내고 서둘러 불을 끕니다. 주택가고 집들이 간격이 좁고 가까우니까 옆으로 번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진압을 먼저 해야겠다 하고. 활활 타오르던 불이 잦아들 때쯤 멀리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현장을 맡기고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저뿐만 아니어도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도와드리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이라는 윤 소방사. 당연하지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40대 공무원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3년 전에 차를 빼달란 사람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부어 징계를 받았던 바로 그 공무원이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습니다. 남의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대고는 건물주가 빼달라고 전화하자 나타나 행패를 부렸습니다. 네가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는 건강하시는 건 아니세요? 그래. 이 남성 정말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날 이후에도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냐는 등의 문자를 이틀에 걸쳐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2021년 1월 벌어진 이 일이 알려지자 원주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해 한 달 정직 처분을 했습니다. 2021년 4월 복직해 근무하던 이 공무원, 또다시 징계를 받게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 원주시 우산동의 한 도로에서 숙취 상태로 차를 몰고 출근하다 접촉사고를 내 입건된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4% 정도였습니다. 어제 소주를 마셨는데 충분히 자고 아침에 닭국물 먹고 그다음에 과자 먹고 다 했는데 거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술이 깼다고 생각했었다며 결과적으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원주시는 경찰에서 통지가 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어린이 출입금지 구역, 이른바 노키즈존, 국내에서도 찬반이 뜨겁죠. 프랑스 유력 매체 르몽드가 한국이 저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며 노키즈존을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미취학 아동 등 가게에 들어올 수 없다는 표식을 해둔 노키즈존. 우리나라엔 500여 곳이 넘는 노키즈존 사업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카페나 음식점들이 94%를 차지했는데 안전사고나 다른 손님들에게 주는 피해를 우려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우리나라의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010년대 초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노키즈존은 업주의 법적 책임과 무관치 않다고 봤습니다. 2011년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아이가 화상을 입자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4,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사업주들 가운데 68%가 법적 책임을 우려했다는 점도 꼽았습니다. 르몽드는 노키즈존을 저출산과 연결지어 비판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선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배제하는 낙인 찍기라 봤습니다. 사업주의 영업 자유인지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인지를 두고 한국 사회가 논쟁에 빠졌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또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나 고령층의 입장을 제한하는 노카공족, 노시니어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세대 간 이해와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지난주 대만 앞바다에서 중국 어민이 사망한 사건 이후 또다시 양안 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해양경찰이 기습적으로 대만 선박에 올라타 검문을 벌인 겁니다. 대만은 국제 관행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긴장한 표정의 사람들이 차례로 배에서 내립니다. 진먼다오 부근에서 해양 관광에 나섰던 유람선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중국 해양경비대 선박 6척이 승객 20여 명을 태운 유람선에 접근했습니다. 이어 해경들이 배에 올라 항해 계획서와 선장 증서 등을 요구하며 검문에 나섰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은 30분이나 계속됐습니다. 대만 본섬에서 200km 떨어진 진먼다오는 중국 푸젠성 샤몬시를 4km 앞에 마주한 최전방 지역입니다. 뒤늦게 출동한 대만 해경 소속 선박이 도착한 뒤에야 중국 해경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앞서 이 지역에서는 중국 어선이 대만 해경의 퇴거 조처를 거부한 뒤 도주하다가 배가 뒤집히면서 어민 2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중국 측이 대만이 주장하는 금지 제한 수역은 없다면서 상시 순찰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이 첫 검문 조치였습니다. 대만 측은 국제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반박했습니다. 对象我们认为是伤害了我们的人民的感情，制造人民的恐慌，而且不符合两岸人民的利益。 어민 사망 사건 이후 생존자 송환과 시신 인도 절차를 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던 양측이 다시 한번 충돌하면서 오는 5월 취임식을 앞둔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클린스만의 뒤를 이어 누가 대표팀의 감독이 될까요? 우리 축구의 최대 관심사죠. 축구협회가 다음 감독의 조건도 아직 제시를 안 했는데 잉글랜드 감독이 먼저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오늘 영국 언론은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에 관심이 많은 잠재적 후보라고 내세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000경기 넘게 지휘했는데 한국 사령탑은 그에게 매력적인 자리라는 평가까지 붙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해임되고 나흘만 축구협회가 아직 차기 감독의 조건을 꺼내지도 않았지만 해외에서 먼저 감독 추천이 뜨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축구의 다음을 써내려갈 사령탑에 대한 관심은 밖에서도 뜨겁습니다. 축구협회는 오늘 새 감독 인선을 위한 과정에 첫 발을 뗐습니다. 감독 후보를 고르고 검증하고 추천하는 자문기구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그만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강화위의 논의를 통해 새 감독의 충족 조건을 먼저 정하는 게 우선인데 이미 협회 내부에서는 국내 감독이 차기 사령탑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JTBC에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데다 아시안컵에서 터진 선수단 내분 사건을 수습할 기강을 잡을 감독이 필요하다며 한국 물정을 잘 아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K리그 개막을 앞둔 홍명보 울산 감독부터 김기동 서울 감독, 올림픽 최종 예선을 준비하는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력강화위는 내일 첫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감독 선임 기준을 포함한 대표팀 운영 계획이 논의됩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너무 아픈 일주일이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을 돌아보며 고백한 말입니다. 팬들의 걱정을 자아냈는데 오늘은 밝은 얼굴로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먼저 눈길이 간 건 역시 다친 손가락이었습니다. 여전히 보호대가 눈에 띄죠. 괜찮은 걸까요? 그래도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해외 축구 매체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파워 랭킹을 공개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10위에 오른 겁니다. 케인이 떠나 큰 부담이 있었지만 왼쪽 윙어와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며 여전히 많은 것을 보여줬다는 평도 받았습니다.
내일도 출퇴근길에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커다란 비구름대가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부터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모레까지 전국이 비로 흠뻑 젖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많게는 60mm까지 예상되고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5에서 20mm, 강원 동해안과 제주는 최고 10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은 주로 비가 내리겠지만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차츰 눈으로 바뀌어 쌓이겠습니다. 특히 영동을 중심으로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이미 대설특보까지 내려진 강원 산지는 최고 70cm 이상, 강원 동해안은 최고 50cm 이상의 큰 눈이 쌓이겠습니다. 영동에 눈이 집중될 때는 시간당 1에서 5cm로 강하게 내려서요.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찬바람도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고요.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3도, 대전, 대구 5도로 다소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춘천 4도, 청주, 대구 6도, 전주, 광주 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모레면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강원 영동과 제주는 주 후반에도 한 차례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